여기 CNN 본사 회의실에서 한 여자 기자가 팔짱을 끼고 상사의 말을 자르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안 갈 거예요. K-팝이나 한류 같은 가벼운 주제로 제 커리어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CNN 기자를 하고 있는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아시아 전문 기자로서 홍콩과 일본을 주로 취재해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관심 밖이었죠. 단지 일본과 비슷한 문화를 가진 그저 빠르게 성장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뉴욕 본사의 회의실에서 새로운 취재 지시를 받던 날, 저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열어 일본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임스 국장이 다가와 한국 특별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엔터테인먼트 팀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의 빌보드 차트 진입 소식을 다루자고 제안이 왔었죠. 그때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책상 위엔 항상 파이낸셜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아시아 주요 증시 동향과 정치 뉴스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경제정치 전문 기자의 경력을 대중문화 기사 하나로 무너뜨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 홍콩 민주화 시위 현장을 취재하며 받은 올해의 언론 인상이 떠올랐죠. 시위대 한가운데서 최루탄을 맞으면서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요. 이제 와서 10대들의 팬심을 다루는 기사를 쓴다고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절하고 싶었죠. K-팝이나 한류 스타를 다루는 가벼운 기사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임스 국장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에밀리, 이번엔 달라. 한국의 IT 혁신과 사회 인프라를 심층 취재하는 거야.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이 흥미로워. 국장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달 실리콘밸리 출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테슬라 최고 기술 책임자와의 인터뷰 중에 그가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언급했었죠. 한국의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따라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었는데 얼마 전 구글 본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시아 담당 기자로서 한국을 피해만 다닐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매일같이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 소식이 올라왔고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특히 지난주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만난 스타트업 CEO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이미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린 것도 사실이에요. 게다가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곤 했습니다. 결국 취재를 수락했어요. 회의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옆자리에 토머스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또 일본이야? 그의 물음에 고개를 저으며 이번엔 한국이라고 답했죠. 그러자 그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한 기본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이미지에 솔시티를 검색하자. 화면을 가득 메운 건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네온 사인과 마천루들이었죠.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야경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도쿄의 시부야나 상하이의 푸동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시차를 고려해 호텔을 예약하고 현지 가이드와 통역을 섭외하는 일은 비서에게 맡겼습니다. 서류 가방에 노트북을 넣으며 아마도 이번 취재는 빠르게 끝날 것 같아요라고 생각했죠. 이미 수십 번 다뤄본 아시아의 경제 성장 스토리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퇴근 직전 수석 편집장이 제 사무실을 들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그동안 써온 아시아 관련 기사들이 들려 있었어요. 에밀리, 자네한테 3주를 주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줘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해가 저물고 있었죠.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맨해튼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이 마치 아까 본 서울의 야경과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예상과 달랐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마주친 건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안내원이었죠. 웰컴 투 코리어라고 말하는 로봇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여권을 꺼내려 가방을 뒤적이고 있을 때였어요. 옆에서 누군가 외국인 전용 자동 심사대가 더 빠르실 거예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공항 직원이었죠. 그의 안내를 따라 자동 심사대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여권 스캔과 지문, 얼굴 인식까지 모든 과정이 30초 만에 끝났어요. 일본에서도 보지 못한 신기술이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보다 더 흥미로웠던 건 차량 내부였어요. 옆자리의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강의를 듣고 있었고 앞자리의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은 태블릿으로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눈길을 끈 건 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지하철 노선도 앱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목적지를 검색하는 모습이 제 할머니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뉴욕에서 제 할머니는 아직도 종이 지도를 고집하시는데 말이에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은 제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고 자동으로 최적의 경로가 설정되었습니다. 신기했던 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이 반영되어 경로가 계속 변경된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정교하진 않았죠 라고 중얼거리는데 기사님이 웃으며 서울은 디지털 도시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호텔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미디어월이었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아트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어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은 능숙한 영어로 호텔 주변의 편의 시설들을 설명해 주었는데 특히 호텔 앱을 통해 룸서비스나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풍경들을 정리하려는데 제 노트북 화면에 반사된 얼굴이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분명 출발할 때와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번 취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풍경들을 정리하려는데 제 노트북 화면에 반사된 얼굴이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분명 출발할 때와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번 취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북촌 한옥마을 취재를 위해 CNN 촬영팀과 만났습니다. 현지 가이드를 기다리는 동안 카메라맨 마이크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전통 가옥이 늘어선 거리를 걷다 보니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혁입니다.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자 키 180cm는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감색 블레이저에 베이지색 면바지, 흰 셔츠에 깔끔한 차림새였죠. 처음 본 순간 든 생각은 이 사람이 가이드라고 였어요. 마치 잡지 표지에서 막 걸어 나온 것 같은 세련된 외모에 놀랐거든요.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또렷한 눈매와 조각 같은 이목구비는 할리우드 배우를 연상시켰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미소였어요.
전문가다운 예의 발음과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졌죠. 옆에 있던 마이크가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저 사람 정말 가이드 맞아요? 혹시 연예인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마도 마이크와 저의 고정관념을 도혁은 완전히 깨뜨린 것 같았습니다. 도혁의 설명은 제가 만난 어떤 가이드보다도 프로페셔널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처마의 곡선이 하늘을 향해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그의 손짓을 따라 시선을 들어올리자 지금까지 몰랐던 한옥의 섬세한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곡선은 비나 눈이 내릴 때 물방울이 기와를 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설계된 거예요. 보통 건축이 자연을 거스르는 법인데 한옥은 달랐습니다. 도혁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제 손은 쉴 새 없이 메모를 적어 내려갔어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기사의 한 줄이 될 것 같았거든요. 창호 앞에 멈춰 선 도혁은 손가락으로 문양을 따라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문양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림자가 만드는 패턴을 고려해서 디자인됐죠. 그가 문을 살짝 열자 마치 마법처럼 바닥에 아름다운 그림자 무늬가 드리워졌어요. 한옥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맨에게 신호를 보냈죠. 마이크는 즉시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했고 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 무늬가 렌즈에 담겼습니다. 햇살, 창호, 그림자가 만드는 순간의 예술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한옥 카페였어요. 전통 한옥 안에 최신식 디지털 주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무선 충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서울의 매력은 이런 거예요.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죠. 도혁의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마이크도 이건 정말 새롭네요라며 연신 셔터를 눌러댔어요. 북촌 팔경을 둘러보는 동안 도혁은 각 장소마다 흥미로운 역사적 일화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하다 보니 어느새 노트 여러 페이지가 채워져 있었어요. 특히 그가 영어로 한국의 역사를 설명할 때면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도혁은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더니 저에게 할머니께서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하세요라고 전했어요. 촬영 일정이 있어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 순간 느낀 따뜻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도혁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말에 그가 환하게 웃으며 양손으로 정중하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죠. 순간 그의 손끝에 묻은 먹물 자국이 눈에 띄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취미로 한국 전통 서예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보니 한국관광공사 국제의료관광 전문 가이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래로 그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자격도 적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흰색 명함이었지만 구석에 작게 새겨진 전통 문양이 세련되게 느껴졌어요. 마이크가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도혁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북촌에서 전통차 시연회가 있는데 취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손가방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는데도 전혀 지치지 않은 것 같은 그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찍은 영상들을 확인해 보았어요. 화면 속 도혁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문성과 친근함을 동시에 지닌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북촌 취재를 마치고 이틀째,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도시의 활기찬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은 홍대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할 예정이었죠. 도혁이 추천해준 카페에서 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100년 된 양옥을 개조한 이 공간에서는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벽돌 벽면 한켠에는 디지털 아트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설치된 터치스크린으로 주문이 이뤄지고 있었죠. 서울의 젊은이들은 이런 공간에서 미래를 그려요. 도혁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곳에서는 수십 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했다고 해요. 실리콘밸리가 차고에서 시작됐다면 서울의 혁신은 이런 카페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스타트업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27살이라는 놀라운 나이의 김우현 대표는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라는 단순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어요.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테크놀로지 미츠, 휴메니티라는 문구가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희가 개발한 AI는 좀 특별합니다. 그가 태블릿을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거리를 걷는 시각장애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AI가 주변 환경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음성 안내를 해주고 있었죠. 신호등까지 8m, 우측에 돌출된 건물 공사장 주의.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정확하고 세심한 안내가 이어졌어요. 작년에 시각장애인 친구를 만난 게 계기가 됐어요. 그 친구가 말했죠. 내가 필요한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을 도와줄 따뜻한 동반자라고요. 우현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AI 기술을 시연해 보여줬어요.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듭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철학이 느껴졌죠. 옆에서 듣고 있던 도혁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기업가들은 달라요. 그들에게 기술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마이크는 카메라에 담긴 장면을 확인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진정성 있는 인터뷰는 CNN에서도 흔치 않았거든요. 점심시간, 도혁은 절 근처 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골목을 돌자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진짜 서울을 보려면 시장을 봐야 해요. 도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건어물 파는 할머니께서 외국인 관광객과 스마트폰 번역기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This is 프리미엄 드라이드 엔초비, 구드 포 수프. 서툰 발음이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치를 사려는 중국인 관광객 앞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인 아주머니가 위챗페이로 결제를 받으셨죠. 옆 가게 과일 상인은 카카오페이, 애플페이까지 다양한 결제 수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해요. 새 것과 옛 것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우러지죠. 도혁의 말을 들으며 메모장을 펼쳤어요. 그의 시선은 어딘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취재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는 동안에도 생각이 이어졌어요. 제 앞자리에 앉은 60대로 보이는 여성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주식 차트를 보며 머리를 갸우뚱거렸고, 옆자리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은 태블릿으로 토익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서는 한 직장인이 스마트워치로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문득 뉴욕 지하철에서 매일 보던 광경이 떠올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을 읽거나 그저 멍하니 앉아있곤 했었죠. 하지만 이곳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디지털 오피스 같았어요. 뉴욕의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저녁 무렵, 도혁과 함께 한강변의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강물 위로 번지는 모습이 마치 수채화 같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지난 며칠간의 취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죠. 한국인들의 청결 문화는 어떠셨나요? 도혁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의 공기 정화 시스템부터 음식점마다 비치된 손, 소독제,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자연스러운 시민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뉴욕의 지하철역과는 비교도 안 되더군요. 도혁은 흥미로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청결은 단순한 위생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자기 관리의 시작이자 타인을 배려하는 방식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하던 중 옆 테이블의 한 남성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자신의 테이블을 깨끗이 정리하고 다음 손님을 위해 의자까지 가지런히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에요. 도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뉴욕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미디어 환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디어의 자유예요. 그의 설명처럼 한국의 SNS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이뤄지고 있었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휴대폰으로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CNN 본사에서 일본 특파원 사토 나카시가 서울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의 이름을 본 순간 왠지 모를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도쿄 G20 정상회의 때 그와 마주쳤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그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일본에 열등한 복제품이라고 폄하하는 기사를 썼죠. 심지어 제가 쓴 한국 기업 관련 기사에도 신랄한 비판을 담은 답글을 보내왔었어요. 메일을 읽던 제 표정이 좋지 않았는지 도혁이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여주자 도혁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나카시 씨, 그분의 기사는 좀 말을 흐리는 도혁의 모습에서 나카시의 평판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나카시의 직통 메일이었죠. 내일 아침 8시 웨스틴 조선호텔 30층 레스토랑에서 뵙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그의 메일에는 어딘가 거만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특히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요? 라는 도혁의 다음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나카시의 편향된 시각이 이번 취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취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나라였고 누군가의 편견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될 이야기였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저물자 한강변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LED 조명이 물결치듯 반짝였고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대여한 자전거를 타며 저녁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행일 리 없어. 나카시에게 답장을 보내며 내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태블릿에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내일의 만남이 이 취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란 걸요. 다음 날 아침, 본사가 예약한 호텔 레스토랑의 30층에서 사토 나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는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은행원처럼 딱딱해 보였습니다. 말끔하게 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몇 줄기 흰머리가 보였죠. 그의 얼굴에 띈 미소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경제면이었죠. 그는 제가 앉자마자 신문을 접으며 말을 꺼냈어요. 아, 에밀리 씨. 한국 취재는 재미있으신가요? 그의 첫 마디부터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감을 보듯 한국을 바라보는 듯한 태도였죠.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저는 태블릿을 켜고 제가 취재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한국이 이제야 시도하는 기술들을 완성했죠. 나카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태블릿 화면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의 압도적인 1위. 그의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예를 들어 도쿄의 지하철은 그의 말을 자르고 제가 반박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전 구간에서 오지가 끊기지 않아요. 택시 앱은 AI로 최적 경로를 찾아주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죠. 영상 속에는 실제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하나로 복잡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카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성과일 뿐이에요. 한국의 기술력은 결국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으로 도혁이 보낸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에는 방금 발표된 WHO의 의료기술 혁신 국가 순위가 떠 있었고 한국이 1위였죠. 옆자리에 놓인 나카시의 휴대폰도 같은 뉴스 알림을 받았는지 진동이 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오후 일정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카시는 여전히 불편한 미소를 지은 채 그 유명한 가이드와 함께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의 말투에 담긴 비아냥거림이 느껴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삼성전자 연구소도 방문할 예정이에요.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 곳이죠. 이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일본이 10년째 성공하지 못한 기술이었으니까요.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나카시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에밀리 씨, 한국의 성공은 진정한 혁신이 아닌 서구 문화와 일본 기술의 모방일 뿐이에요. 이건 곧 끝날 유행이죠.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실리콘밸리에서 온 투자자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건 완전히 틀렸네요. 우리는 지금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나카시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취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겼어요. 나카시의 편견 어린 시선을 바로잡고 싶었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혁을 만나자 그가 물었습니다. 회의는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 취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성공적인 연구소 방문 이후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혁은 그날 저녁 서울 외곽의 한 전통 찻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100년 된 한옥을 개조한 이 공간에서는 전통차 제조 과정을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은은한 차 향기 속에서 도혁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원래 IT 회사의 개발자였다고 했는데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가이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고 그 순간 저는 왜 그가 이토록 열정적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해질녘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은 제가 처음 보았던 도시와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석양에 물든 도시를 바라보며 도혁은 서울의 변화와 불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의 말에서 이 도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기사 마감이 다가오던 날 밤늦게까지 호텔룸에서 원고를 다듬었어요. 화면 속에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는데 한 줄 한 줄을 쓸 때마다 지난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제 기사 한국의 혁신과 사회적 신뢰는 CNN 국제면에 실렸고 예상 밖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시아 경제 섹션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편집장이 전해주더군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 몇 곳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추가 취재를 요청하는 연락도 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테크 커뮤니티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기술 기사에만 반응하던 레딧의 테크 섹션에서 제 기사가 상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죠. 댓글에는 한국의 기술 혁신 방식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고 해요. 나카시에게서도 메일이 왔는데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도쿄지사에서 한국 기술 산업을 다시 취재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덧붙였더군요. 그의 태도 변화는 의외였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졌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다음 주면
다시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도혁에게 도착 일정을 알리자 그는 이번에는 자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입장이 되겠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첫 취재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죠. 서울에는 제가 찾던 진정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 서울 방문이 정말 기대되고 돼요. 처음 서울에 갈 때는 타이에 의해 갔었는데 이번 취재는 제가 자원해서 가는 거라 더 설렙니다. 이번에는 취재를 핑계 삼아 도혁 씨와 데이트도 하고 싶답니다. 도혁 씨한테 제 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먼저 제 마음을 고백하게 되네요. 이번 방문도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자분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씩 댓글로 남겨주세요.